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문제풀이반으로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7월달 하반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시고, 자신감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들어요. 아니, 아마 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하반기인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정말 문제풀이라도 해야 되는 심정으로 또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선생님들하고 간간히 이제 뭐 소통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다 보면은 약간 그 뭐랄까요? 마음의 긴장이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런데 저희가 긴장이 될수록 사실 저희가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아마 이제 작곡 전공이신 선생님들도 뭐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악기 하시는 분들 무대에 서실 때 무대에서 안 떨기 위해서는 그만큼 완벽하게 진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 진짜 많이 듣고 우리 자랐잖아요. 근데 그거랑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될 때까지 우리가 안 된 거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 나의 장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아직 7월, 8월, 9월은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나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또 줄여서 3개월 말씀을 드리냐면은 10월 달 돼서부터는 뭘 새로운 거를 진짜 공부하신다라기보다는 그 모의고사 시즌이 오잖아요. 그쵸? 11월 말에 저희가 시험을 보기 전에 10월 달부터는 시험장처럼 딱 시간을 재서 그 안에 답안을 내가 똑바른 필기체로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그 점수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 연습들을 저희가 10월 달부터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군데군데 빠져있는 나의 공부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그래도 3개월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하지만은 조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반기를 보내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이랑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 살짝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어서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방문각에서 이제 올해 수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은 수업 이제 장소도 좀 한산하고요. 선생님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시간도 그래도 좀 있습니다. 되게 좋은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곡을 전공을 했어요, 학부에서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작곡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어릴 때는 그 피아노를 엄마가 굉장히 전공을 시키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엄마셨어요.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막 전공 레슨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다가 저는 그 악기 연주자의 길이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스스로가. 왜냐면 그 연주하고 이런 거는 되게 재밌고 좋아했어요. 또 어릴 때 피아노를 한 덕분에 연주자들이 얼마나 연습을 진짜 피 터지게 하는지 막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좀 음악을 제가 대할 때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찌감치 이제 그만두면서 난 음악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 막 다른 여러 가지 막 하고 이것도 재밌어 저것도 재밌어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고등학생 때 아무래도 내가 그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장점이 그래도 음악에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곡가로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성향 자체가 저는 약간 그런 막 끼를 발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입시를 할 때도 막 작곡하는 거는 너무 막 두렵고, 근데 혼자서 음악서책 읽으면서 막 음악 미학책 이런 거 이론책 읽으면서 음악이 이런 거구나 막 재밌어 하면서 막 고3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정작 막 이런 실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작곡과에 진학을 해서도 제가 마침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음악학 전공하신 분이 학과장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음악사 수업을 2학년 때서 들으면서 음악사 그 수업의 첫 시간에 저한테가 아니죠. 그 수업에 질문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그라우트로 저희 학교에서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음악사 수업을 하면서 책은 펴지지도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 들어온 수업이 뭐니?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음악사 수업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음악사 수업에서는 세상의 모든 음악을 다 다루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아니요? 그러면은 어디 있는 음악이냐? 뭐, 유럽이냐? 근데 유럽 중에서도 뭐, 동유럽, 뭐, 북유럽 이런 데 다루냐? 했을 때 이제 아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음악사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초점이 맞춰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중세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뭐 프랑스,
그 다음엔 조금 더 영국,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식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해 오는 거를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쇼킹했던 거고 너무 재밌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음악사라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학과장 교수님한테 이제 뭐 상담을 그냥 할 일이 있었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 일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음악학과를 만드실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미리 학과를 바꿔라. 해서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음악학과로 전공을 바꿔서 이제 매 학기 음악사 논문을 쓰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 말고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 무산되고, 이제 저는 졸업장에는 이제 작곡 전공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 학기 저는 논문을 쓰면서 졸업을 했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그때 시기별로 한 시대별로 논문을 쓰면서 졸업을 했어요. 뭐 중세, 르네상스, 뭐 이런 바로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쓰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 현대 음악을 딱 하면서 이제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뭔가 뭘 내가 더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 서양이 아닌 다른 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1학년 때도 작곡을 할 때 작곡의 재료로서 이제 한국 악기들 막 쓰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곡을 하는 행위 자체에도 서양 음악의 레거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한국의 음악은 어땠을까? 이게 궁금해지면서 무턱대고 좀 지원을 해서 한국 음악학을 하는 곳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뭔가 그냥 한국의 이 시점의 음악 현상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다들 이제 막 국중국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국악이 너무나 익숙하게 몸에 배신 분들이 계신 곳에 저 혼자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 그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론 얘기 나오고 악곡 얘기 나오는데 전 진짜 하나도 모르고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교 다닐 때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부 때도 중간중간에 계속 레슨을 하고 이제 석사 와서는 또 그렇게 서양음악 출신이면서 국악을 했었던 것이 조금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한국음악을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또 임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조금 가르치게 되면서 좀 어쩌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가르치고 또 내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에 어쩌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대학원 하면서 학교에 또 이렇게 초등학교에 있을 기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과서에선 이런 거 가르치는구나 하면서 약간 음악 교육에도 막 관심이 생기고 좀 이리저리 많이 했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국악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악만 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조금 저한테 장점인 것 같고요.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좋아했고 공부한 기간이 그래도 조금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좀 바로바로 여러 레퍼런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좀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풀이반으로 진행을 할 때 제 생각에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넣었지만은 선생님들이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분야 가리지 않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3월하고 5월, 6월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동안 지금 수업을 어떤 걸 진행했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교과서를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교과서부터 하게 될지 요거는 지금 조금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임용시험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뽑는 거라는 걸 저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저희가 빠삭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정말 이제 나와 있는 교과서 전체를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묶어서 모든 교과서 내용을 저희가 다 훑으면서 그 요약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또 그 수준에서 풀을 수 있는 기출문제들도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탄하게 실력이 쌓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양음악이랑 국악이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정말 그 엑기스, 압축이라서 이것들을 아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으로 가셨을 때 정말 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라는 말씀들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알차게 3월, 이렇게 5월, 6월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또 재수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또 진행을 하면서 알찬 상반기를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뭐 화성학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막 알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합격을 목표로 거기에 대한 실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주차, 총 12주차를 저희가 앞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가기 전까지.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요. 이렇게 저와 같이 벽주로 서양음악 한 번, 국악 한 번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중세에서 르네상스 요거를 하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풀지만은 예를 들어 그 다음 주제 할 때까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그러니까 하루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분배해가면서 공부를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장에 와서 문제 풀고 해설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약간 시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과서반에서 이렇게 굵직한 기둥을 세웠다라면은 그 사이 기둥을 이렇게 5, 6월에 세웠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우는 시간이 지금 7월부터 9월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요 부분은 내가 공부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요 부분 공부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랬을 때는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듣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세워놨던 기둥들을 가지고 이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그리고 빠져있는 내용들까지 내가 다 잡고 가는 연습, 그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OT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12주 동안 뭘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음악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사가 사실은 전체 골자라고 보시면 되죠. 이 외에 뭐 악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음악사적인 흐름 안에서 중간중간 나타나는 것이니까 크게는 사실은 우리가 음악사 안에 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정말 양이 많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한 주차에 이렇게 많은 시대를 몰아 넣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3번 동안 그래도 한 바퀴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또 한 바퀴 돌려보셔라 이런 의도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우리가 한 번 공부를 하면은 아무리 꼼꼼히 공부를 해도 또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회독이라는 것을 계속하고 서브노트를 계속 추가해가면서 내가 공부한 거 위에 쌓아가는 그런 1년을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과서 분석반 한 바퀴, 그 다음에 심화반 한 바퀴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게 더 이해 잘 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주차부터 여기 뭐 서양음악은 이제 5주차까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하면서 진짜 이제 나는 탄탄하게 안 본 게 없다 라는 생각을 이제 여기서 가지시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실전 문제처럼 대신에 우리가 막 시간 제한을 주고 문제 개수도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23문제 이렇게 본다면은. 근데 여기는 문제 양도 조금 더 많게 해서 통합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중세에서 뭐 동양 리듬 모티트랑 현대에서 12음 기법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공통점이 뭐냐 이런 거 기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사고하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앞 시기까지는 각 시대에 대한 것들 저희가 꼼꼼하게 짚고 가는 시간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내가 정말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이제 7주차부터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서양음악은 저희가 이렇게 2바퀴를 돌려서 좀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악은 또 조금 달라요. 국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여러 번 돌린다 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국악이라는 시험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감이 잡힌 상태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양음악에 비해서 그 작곡가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잖아요. 근대기 오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악곡이 막 진짜 고려시대 가요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어떤 뭐 영산해상 같은 곡도 뭐 계속해서 변천이 이루어져 와서 거기에 덧붙은 것이지 우리가 다양한 곡을 보면서 이 곡 뭐야? 할 길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경향을 봤을 때 사실은 문제에 내기 쉬운 것들은 민속악이 아니라 정악입니다. 왜냐하면 악보가 정확해야지 사실은 그 악보에 기반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민속악 아시다시피
악보로 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소각을 체보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체보 그 자체의 의의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돌면서 우리 이걸로 우리 이 민소각 이해해봅시다.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되려면 또 연구 자료가 앞으로도 쌓여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딱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학생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지 시험 보시는 분들을 평가해서 문제를 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공부하셨을 때 막 체계적으로 딱딱딱 정리된 것들은 뭐 종묘제례야, 그 다음에 뭐 영산해상, 보어자, 가곡 이런 것들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한국음악학이라는 그런 학문에서 정말 많이 연구가 되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다라고 딱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문제에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그것들은 우리가 또 처음 보는 악보 있거나 또 악보를 봤을 때 이거 뭐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외우고 가는 시간이다. 완벽하게 점검하고 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국악 같은 경우는 뭐랄까 진짜 내 효자 점수를 만들고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풍류방 음악까지 가고 나면요. 민소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은 민소각의 범위가 진짜 넓죠. 진짜 넓고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 선에서 다 모아서 제공할 드릴 예정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난 또 연습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뵐 때는 요걸 볼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해당하는 걸 공부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오신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 양 되게 많죠. 근데 내가 요거를 앞두고 있는 주차에 나는 민소각이 어려워하면서 민소각 한다든지 나는 현대가 어려워하면서 현대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시간이 그렇게 알차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최소한 이 12번의 주차만큼을 확실하게 알차게 보내고 나면 3개월이 진짜 꽉 찬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모의고사 시즌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어땠으면 좋겠어요. 딱 진짜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으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 한번 알차게 3개월 동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OT 거의 다 끝났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참고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시중뿐 아니라 학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책들은 제가 약간 컬렉터처럼 다 모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다. 특히 이 책이 이번 7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캠브리지 서양음악 이론의 역사, 이름 되게 어렵죠. 근데 요거를 지금 옮기신 분이 요거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지금 서울대 교수님이신 민은기 선생님이신데요. 진짜 여기에서 논문들을 서양음악 이론, 중요한 것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행복해 하면서 이거를 요즘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도움을 받는 거는, 이런 새로운 게 있네? 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다루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을 문제에 반영하는 식으로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 기보법 이런 게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까지도 문제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문제 드리고 있고, 요거는 놀턴 엔톨로지라는 건데, 이거는 그라우트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번호 막 써 있는 것들이 바로 요 책에 선곡집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곡집을 여기에 지금 없지만 요런 들배 같은 선곡집에서 문제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들배 선곡집이랑 이거랑 되게 많이 겹쳐요. 그래서 겹치는 것들 위주로 또 선생님들께 많이 짚어드리고 있고 그게 또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악곡들이 다 여기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12주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나는 이 책들 내용의 골자는 다 봤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음악 이론들인데 이거는 아직 음악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악전이 마지막 시간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선생님들은 이제 1주차 때 악전을 저희가 한번 문제 몇백이 아닌지 몇십 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악전을 예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 한번 쭉 다 보고 우리가 심화반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문제풀이반에서는 마지막에 요거를 좀 점검을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까지 포괄을 해서 이제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내가 다 미리 준비를 해놓고 모의고사 간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 OT가 조금 길었나요? 막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주 공부할 분량을 저랑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음악사는 요때 조금 뭐 여유가 있으실 수도 있겠죠. 요때는 미리 공부할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하면서 한 바퀴 돌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알차게 가고요.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그 이전에 그 멘탈 케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지금부터 그냥 버리시고 나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지금 먼저 보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마음이 좀 너무 약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나 이번 주 거 내가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난 월요일 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는 나 이번 주 거 내가 공부 할 거야. 이렇게 단기 계획을 세워서 12주를 가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을 때 얼마나 성장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모의고사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인드를 계속해서 나는 합격한다. 나는 할 거다. 이렇게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루틴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암기에도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조금 길었죠. OT는 그럼 여기서 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범위를 저희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중세랑 르네상스 오늘 문제를 풀 거잖아요. 문제 풀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가 자료를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교과서 분석반에서 제가 제공해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잠깐 펴보실게요. 요거는 지금 1주차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교과서 분석반에는 1주차에 그 고대부터, 그러니까 연대표부터 해서 고대, 그리고 바로크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골짜이기 때문에 교과서반 들은 선생님들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내용만큼은 다 암기하셔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아마 이제 모르는 내용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나 이거 아는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세다 하면 덮어놓고 백지에 이 내용을 다 쓰실 수 있는 게 거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럼 연표에 지금 이 내용은 교과서들에서도 연표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해당하는 내용들 르네상스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교과서에서 서양음악사는 고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 풀이 때는 고대를 다루진 않아요. 자, 여기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문명이 형성되었고 음악적으로 종교의식, 행사음악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음악사에서도 상고시대에는 다 그렇게 종교를 위해서 음악이 많이 사용됐다라는 건 좀 공통적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음악 이론상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은 바로 피타고라스 음계 이런 음악 이론이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어떤 원리로 그 음계를 찾아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현의 길이가 반이 됐을 때, 3분의 2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음정이 몇 도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저희가 교과서 분석반 심화반 때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 이해가 쭉 이어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세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배경 위에서 음악은 다 뭐의 중심이었냐면은 교회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레고리오 성가, 오르가눔, 모테트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요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것에서 모든 서양 음악사의 음악이 출발했다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나중 가서는 그 별개로 있었던 세속음악도 그 그레고리오 성가가 다성화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다성화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그레고리오 성가가 이후에 처음에는 이 단선율에 굉장히 짧고 음역도 좁고 이런 단순한 음악이었고 리듬도 간단하고 기보법도 네우마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이게 시기를 갈수록 또 중세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수평적 확장이 있는지 수직적 확장이 있는지 기보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떤 작곡가들이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파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다 했을 때 이것만 딱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음악가들 이렇게 노트르담 악파와 이제 그 계명창법
만들었던 가래초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보셨을 때 이 시기는 굉장히 밖으로 뻗어나가는 시기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죠. 음악적으로도 그런 중세 음악에서 더 굉장히 많이 발달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세속음악도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 중세 세속음악들이 지금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는 쭉 그 르네상스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볼 것이고요. 그 다음 모방대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무반주 합창곡이, 그러니까 아직도 기악보다는 성악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합창곡이 이제 막 5성, 6성, 막 그 이상까지도 다성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르네상스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악보 인쇄술이라는 것을 교과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문제를 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인용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악보 인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중세에는 막 손가락으로 막 아름아름 해가면서 막 스콜라 칸트룸에 있는 사제들, 뭐 합창단 이런 사람들만 음악을 할 수 있었다라면은 점점 더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다. 그래서 정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교과서 분석반 때 르네상스를 교과서에서 언급할 때마다 이 악보 인쇄술 얘기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선생님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르네상스 시기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작곡가 둘을 교과서에서 뽑았습니다. 누구냐면 조스케잉하고 팔레스트리나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중요했는지는 뒤에서 악보랑 또 같이 제시가 되니까 저희 일단 연표에서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본문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셨던 내용들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죠? 지금은 이해보다는 목표를 내가 이거를 외워서 암기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으로 좀 마침을 할 수 있는지 요거까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고대에서 바로크의 그 서양 음악사를 얘기할 때는 학습 목표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뭐 시대별 주요 내용과 흐름을 파악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상에서 어떤 꼭지가 왜 중요한지 요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레고리오 성가가 있었다. 그래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그 뒤의 시대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외 다른 장르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기법적으로는 어떤 기법들이 적용이 됐는지, 어떤 양식이 파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흐름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 오늘은 뭐 또 다루진 않겠지만은 그 이후에 가서는 그 기악음악은 시기를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그 양상이 바뀌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때 앞으로는 흐름을 내가 인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집중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뭐 내용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암기하자, 뭐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기출문제 풀어본다,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제가 썼던 내용이네요. 자, 고대 키워드, 뭐 음악학, 피타고라스 문자보에서 교과서에서 고대 쓸 때 나오고 있는 그림 자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 전부니까 겁먹으실 필요 없으시고 요것들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나마 정리가 되고 인출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고대 악기들, 리라와 아울러스 이런 것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대 음악사 인물, 피타고라스, 여기 보면은 다 철학자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조금 아리스토크세누스 이런 사람도 이론서를 남겼다 하면서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싱어반에서 강조를 드렸을 때는 인용구로 나올 수 있다. 혹은 뭐 그 큰 문제 안에 작은 번호로 뭐 1점짜리 이런 것들로 뭐 음악 이름, 인물 이름이라든지 책의 제목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번역해서 화성학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제목은 아마 조금 그 뭐랄까 보통 명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인물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뭘 설명을 드릴 때도 문제에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에토스 이론 이런 것들은 아마 음교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세이킬로스 노래로 와볼게요. 제가 교과서에 있는 노래들은 다 뭐 세이킬로스의 노래다 하면은 바로 따란딴 따라라란 따라라라라란 하면서 그 멜로디를 외우시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멜로디는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냥 멜로디는 많이 외우시고 뭐 가사까지 우리가 여기는 읽기 좀 어렵지만은
악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음악 특징은 뭐 모노폰이다. 그 다음에 연주할 때는 모노폰이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헤테로포니를 형성한다.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적 리듬이 시의 리듬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로 가기까지 많은 한 몇백 년 되는 시간이 비어 있지만, 뭐 그레고리아 성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가사가 있는 음악, 또 시를 가사로 하는 음악 같은 경우는 시의 운율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음악사에서는 이 음악적 리듬과 시적인 리듬의 연계가 안 나오는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악기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세로 다시 와볼게요. 여기부터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가 핵심이다라는 것이니까 요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키워드는 가톨릭 성당이 이 모든 음악의 배경, 무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성가가 가장 중요하고, 문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하면은 다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그 다음에 단성음악에서 다성음악으로 가는 과정, 이것도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의 확장해서 보실 수 있고, 게이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저희는 음악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것이 음악 교육자로서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10년 걸릴 그 학습을 1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런 평을 했을 정도로 당시에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여겨졌던 귀도의 손,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사, 세속음악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성가는 딱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된 단성 성가, 요게 그냥 바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된 단성 성가,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된 단성 성가,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특징인 거죠. 음악적인 특징이 종교적이다, 무반주다, 이런 것들 다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가창 방식이라든지 가사 붙이는 방식 다 열심히 외웠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여러 번 외우신 상태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까지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많은 그레고리오 성가 중에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곡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웬 화답송이 뭐야? 글로리아, 천주의 어린 양, 성유한 찬미가, 자위송, 화답송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미사 전례랑 조금 연결시켜서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점차 다른 성부를 덧붙이는 오르가눔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 원가락과 일정한 음높이를 유지를 하면서 곡을 창작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변천 과정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름의 탄생.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제 기억으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세 악곡에서 이렇게 악보들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사 노트르담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근데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다닐 작곡가에 의해서 단일 악곡으로 인식된 최초의 다성 미사곡이다 라고 이렇게 워딩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 자료 안에 워딩은 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뭐가 좋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워딩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 성부를 각각의 한 명씩 가수가 부른다. 그러니까 독창자들이 여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다 4성부이다. 그리고 아이소 리듬 기법,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은 동형 리듬 기법이라고도 하죠. 동질서 리듬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이 있게 되는데 요것들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교과서에서는 막 엄청 자세하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거의 악곡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속음악이라고 해서 여기 교과서에서 음유시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개론서들에서는 사실 이 포겔바이데에 대한 설명이 많지는 않은데 교과서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노래라고 해서 이 노래의 배경이 십자군 전쟁이랑 연결 지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출신이니까 이제 민네쟁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민네쟁거의 노래 여기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이제 우리 분석반 때는 요거를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들어보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에 뭐 교과서 분석반 해놓고 중세 뭐 이렇게 돼 있는 채널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악곡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로도 복습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란디니의 발라타 이렇게 굉장히 짧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란디니가 발라타라는 그런 형식에서 굉장히 많은 곡을 남긴 걸 알고 있죠. 또 란디니 종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물들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들 저희가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용어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있는 것들부터는 내가 확실하게 암기이 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읽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악보의 역사도 중요하죠. 요것도 이제 문제도 많이 나왔을 뿐더러 선생님들께서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꼭 암기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지금 네우마 악보까지 소개가 돼 있어요. 왜냐면 중세까지니까.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의 우리 오선보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 저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로 와볼게요. 자,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본주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음악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무반주 다성 성악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 그 이전 시대로부터 모테트가 계속해서 발달해 오고 있고요. 세속음악이 조금 더 대두는 되지만 아직은 또 종교음악이 더 많은 시기이고 뭐 인쇄술 이런 거는 교과서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미사가 잘 훈련된 사제라든지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을 감상하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됐었던 그런 회중들이라면 이제는 다 같이 회중이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신교,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루터교의 코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훈련받은 사람만 노래할 수 있으려면은 복잡해도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지만은 요거는 다 같이 부르기 위해서 굉장히 쉽고 단순한 그런 선율이 나타나게 됐었겠죠. 그리고 이제 모방대위가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 아베 마리아라는 악보, 선생님들도 중요한 거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중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요거는 선율, 요것도 외우시게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래가 또 좋잖아요. 아베 마리아 하면은 다 따라서 각 성부에서 내려오는 거 딱 그 음향을 기억해 주셔서 요렇게 르네상스 하면 대표곡이 이건데 이거는 어떤 기법으로 쓰였냐? 지금 교과서에서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모방, 기점, 기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같은 모티브를 성부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모방 기점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법 얘기가 나오면은 이 곡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떠올려 주시면 된다. 다른 악곡들을 보셔도 조스킹만큼 이렇게 잘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모방 기점 기법이 나타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요 곡을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르첼로의 미사라고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조스킹하고 팔레스트리나 두 명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팔레스트리나는 종교의 완전히 표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종교음악의 표본.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런 복잡한 음악 다 치우고 가사 잘 들리게 하고 단순하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트리엔트 공의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반종교 개혁파의 대표로서 로마 악파로서 이 팔레스트리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음향을 제시를 하면서도 동시에 가사가 잘 들리게 해서 막 감동을 주었다. 이런 일화가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기출에서도 이게 이 곡에 대해서였나요? 하여튼 뭐 틀린 것을 찾아라. 옛날에 그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뭐 반종교개혁파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그 보기에 있을 정도로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교과서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실제 음악사에서도 중요하고요. 이런 곡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으시면서 이것도 다성이라서 우리가 선율을 외운다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음향이 딱 떠오르실 수 있게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르첼로 미사 중에 키리에 이것도 이제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실어봤고요. 그 다음에 짧은 미사의 상투스. 그러니까 상당히 팔레스트리나 곡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곡들은 어떤 것이 이 음악의 특징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상투스, 짧은 미사에 있는 상투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순차 진행하는 선율과 협화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은 저희도 확실하게 이 곡 했을 때 딱 떠올리실 수 있는 부분이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이 르네상스 시기에 그 세속음악으로 마토나 내 사랑 요거를 라쏘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요 노래가 굉장히 호모포닉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세속음악은 좀 그 주선율이 있고 거기에 좀 화음이 붙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전체 그림을 좀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덤덤덤 따라들이덤 덤덤덤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노래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떠올리시기 좀 좋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마렌치오라고 하는 작곡가 알고 계실 텐데 천국에서 내려오라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뭐 내려와라 할 때 진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런 기법 마드리갈리즘이라고도 하고 또 워드 페인팅이라고도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렇게 가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조스킹의 샹송, 뭐 제수알드의 마드리갈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외워서 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용어들 같은 것도 그 용어는 문제에 충분히 언제든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악곡을 했을 때도 뭐 그 용어와 함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간결하게 키워드를 넣어서 쓰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위해서라도 제가 여기 이렇게 굵은 글씨로 용어를 제시해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나는 여기 있는 말은 그대로 쓸 수 있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연습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대위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었고, 다성음악, 화성음악,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교과서에서 짜임새 측면에서도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스킹 아베마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앞에 봤을 때는 아베마리아 하면서 순차적으로 나올 때는 짜임새가 폴리폰인데 중간에 장엄한, 막 솔렘님 어차피 가사 나올 때에는 다 같이 호모포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짜임새를 구분을 또 하시는 것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곡으로는 아니고 핸델의 그 할렐루야가 교과서에서는 그 짜임새를 비교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의 연장으로 우리가 아베마리아도 충분히 앞으로도 물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출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다성음악으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이 흐름,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문제로도 연습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 뒤에는 바로크라서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해당하는 얘기니까요. 저희 여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